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제 광고가 이제 공부법이라는 게 뇌과학과 공부법이잖아요. 남은 시간은 이제 이걸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쉬기 전에 했던 것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가 이 지구는 어차피 100m 달리기에서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애는 99m 지역에서 달리기 때문에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불평등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굉장히 길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불만을 갖게 되잖아요. 또 이런 원리가 이제 제가 좀 본 것 중에 인간이 신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또 있냐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한테. 그래서 새로운 차원을 이렇게 가지치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인간한테. 그래서 제가 아까 쉬기 전에 감사함을 잃으면 안 된다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감사함을 가지면 좀 이분법적으로 설명하자면 봄날을 향해서 더 양지 바른 곳을 향해서 그 새로운 차원이 가지를 뻗습니다. 감사하면. 근데 불만이 많으면 그 불만이 많은 대로 아주 추운 곳으로 가지를 뻗게 돼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현실 세계가 더 힘들어져 버려요. 불만을 가질수록. 그게 우리가 창조적인 능력이 없으면, 인간한테 없으면 참 마음이 편할 텐데, 문제는 있는 거예요. 왜 있죠? 신은 인간의 모두 소원을 들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의 힘이 인간한테 이미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어떤 세계를 창조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관찰자 효과라는 겁니다. 관찰자 효과. 원자와 전자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현상계가 드러나는 게. 그래서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만약에 닥쳤다. 그러면 그건 자기 전두엽만 상상을 안 한 거지 자기 무의식은 이미 상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대부분 알고 있는 게 닥칩니다, 인간들한테. 단지 까먹은 일이 닥칠 뿐이에요. 까먹어버린 거, 자기가. 몸은 알고 있는데 가슴은 알고 있는데 머리만 모르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거부하는 현상, 부정하는 현상이라고 해요. 그걸. 그래서 사실 행복해지는 방법은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가? 탈레스? 세네카가 얘기했구나, 세네카. 최악의 경우가 내 인생에 이미 일어났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자기 인생의 최악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버리면 편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다시 아기돼지 삼형제로 이야기로 넘어갔을 때 그 단단한 벽돌은 우리 자신이 먼저 건강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뭐냐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는 사람이 바로 그 벽돌집을 지을 확률이 높아요. 벽돌집. 그래서 뇌과학과 공부법으로 지금 넘어가는 입장에서 우리 애들한테 최악의 그 시나리오는 이미 나와 있는 시나리오 중에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한 시나리오 중에 뭐냐? 인간은 궁극적으로 100% 실험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피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부정하려고도 하지
인간은 100% 실험률에 도달한다.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시간 문제예요. 여기 보면은 가까운 미래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사라질 직업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 특성이 일단은 책상에서 배울 수 있는 일이면 안 되고 학벌이나 자격증으로 취직했던 일 다 사라지고 의외성과 복잡성과 현장성이 있는 일만 살아남는데 아니면 뭔가를 계속 배워야 되는 일이거나 그 네 가지만 살아남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이 능력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 연구가들이 인공지능이 의외성과 복잡성과 현장성과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인간의 실험률은 궁극적으로 100%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공부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저 공부법의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공부법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대에. 일부에 그 힌트가 나왔는데 이겁니다. 리스크의 총량을 일찍 주는 방법이 가장 현명합니다. 특히 집이 재벌이 아닐수록 훨씬 현명한 방법이에요. 재벌들은 어렸을 때 리스크의 총량을 주지 않아도 커서 얘가 리스크를 끌어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을 지원하면 되거든요. 50억, 100억, 200억 지원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맞는 리스크가 굉장히 그 폭풍우가 커지는데 그거 피해 복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근데 중산층 이하의 집에서 그럼 중산층 이하의 집은 왜? 저 공부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 진정한 공부가 뭔가 아까 제가 정의를 다시 내렸죠.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 진정한 공부예요. 우리 애가 더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더 좋은 활동을 선택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공부고 교육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공교육은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과 더 좋은 활동의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시다시피. 학벌, 자격증, 책상에서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게 인공지능 시대예요. 공부가 아니죠. 그럼 학교하고 선생님을 바꿀 수 있느냐? 못 바꿔요. 왜? 그 표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교육공무원 표가 장난이 아니에요. 국회의원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 법을 바꿀 수가 없고 제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못 바꿔요. 그대로 갑니다.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언제까지 갈까요? 늑대가 바람 불 때까지 갑니다. 그 풀로 만든 집, 통나무로 만든 집 날아갈 때까지 이대로 가는 겁니다. 그걸 브레이크 없는 기차라고 그러죠.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지금 공교육의 이 폐단은 멈출 수가 없다고요. 그것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에 희망은 누구예요? 엄마밖에 없어요. 아빠는 돈 버느라고 바쁘거든요. 아빠가 백수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왜? 자기가 먼저 백수 생활을 해보면서 뭔가 우리 애도 어차피 100% 실업자가 될 건데 뭔가 노하우라도 터득할 거 아닙니까? 공짜로 밥 얻어먹는 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중국에는 그 공짜 활용족이 아예 있대요. 돈 안 들이고 하루를 생존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배우는 데가. 그래서 어차피 브레이크 없는 그 막다른 그러니까 철길이 끊어진 곳으로 향해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현재 우리나라의 공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제가 다음 주부터 교육청의 장학사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제가 5년 전에 내 아이를 위한 두뇌 사용 설명서를 2011년에 썼어요.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었어요. 우리 교육을 바꾸려면 내가 장학사들하고 교육청에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과연 그날이 올까? 그날이 5년 만에 왔어요. 서울시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혁신교육을 준비하라고 지시가 내려갔고요. 각 교육청에.
먼저 교육청 직원들부터 혁신교육에 대해서 공부하라고 지시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 교육청에서 인공지능하고 미래에 관한 책을 쓴 저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다음 주부터 갖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 중에서 강서교육청하고 강북교육청 두 군데 저자로 초청이 됐어요. 12월 초에. 내년 교육을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인 거죠. 제가 교육청 강의할 때 이거보다 훨씬 강력하게 강의할 겁니다. 더 세게. 수위가 더 올라갈 거예요. 아예 멘붕으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래요. 교육청의 장학사들을. 그 정도 하지 않으면은 혁신학교 비율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당신들은 지금 완전히 쓰레기일지도 모른다 막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보여주면서. 자, 그래서 리스크의 총량을 왜 가난한 집일수록 어려서 줘야 되고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공부의 정의를 바꿔보자면 뭐냐면 공부는 뭐냐. 간단하게 새로운 리스크에 대한 적응력을 갖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공부예요. 왜? 앞으로는 계속 새로운 리스크가 오니까. 앞으로는. 그 적응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월급이 없어도 돈을 못 벌어도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월급이 없고 돈이 없는데 즐겁게 생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부의 80%는 뭐에 투자를 해야 될까, 우리 애들한테? 돈 없이 잘 노는 방법에 투자를 해야 돼. 미래 사회는 그런 사회니까. 자, 그럼 20% 남았죠? 20% 중에서 그 뭐 10% 나눈다고 쳤을 때 처음에는 잘 노는 방법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질문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잘 노는 법, 질문을 찾아내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해법을 찾아내는 방법인 거죠. 근데 왜 80%가 노는 걸 먼저 가르쳐야 되느냐? 원래 노는 것이 창의성의 원천이고 예전에는 노는 것과 예술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예술은 놀다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창의성을 가장 잘 만든다는 것이 예술이라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는 법은 무엇과 무엇이 만나야 아이들은 질문하는 법을 배우게 될까요? 노는 거 하고요. 노는 거 예술하고요. 뭘 만나야 되냐면 리스크를 만나야지 질문할 줄 알게 됩니다. 리스크와 놀이의 결합이 질문하는 힘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노는 거 하고 일단 예방주사 격의 리스크를 얘가 만나게 해주면 얘는 질문하는 방법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그 에너지, 그 능력 가지고 답을 찾는 방법을 마지막에 배우는 거예요. 답을 찾는 방법은 대부분 대학교 간 이후에 배웁니다. 물론 좀 일찍 배우는 애들도 있어요. 좀 앞서가는 애들. 그럼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냐면은 잘 노는 거 하고 잘 노는 애한테 리스크를 줘야 되는데 리스크의 특성은 뭐냐면 자기가 선택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법칙이 깔려 있어요. 이게 엄마들이 여기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야, 리스크를 일찍 체험해야 되는데 엄마가 너를 위한 리스크 10개를 준비했어. 자, A 리스크, B 리스크. 이거 한번 경험해보란 말이야. 가능된 리스크는 질문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애가 선택을 하는, 자기주도적으로 선택을 하는 리스크에서만 애들은 배우더라는 거예요. 뭘? 질문하는 방법과 문제 해결 능력을. 어제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인천에서. 전문대 나왔는데 컴퓨터 관련된
그 공고를 나오고 전문대를 나왔는데 얘가 삼성 직원들을 컴퓨터를 가르치러 간대요. 전문대 나오니까 삼성전자에. 그런데 얘가 한 말이 재밌어요. 엄마, 서울대 나온 삼성전자 직원을 내가 그 컴퓨터를 가르치는데 이해를 못해, 이해를. 그게 어떻게 서울대 갔지? 어떻게? 전문대 나온 애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걔 삼성 나오면 굶어 죽을 것 같아. 지금 명문대 나온 애들 중에 이런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잔디 깎기 맘한테 컸거든. 리스크의 총량을 일찍 만나본 적이 없어, 리스크를. 왜? 자기가 선택한 게 없으니까. 그게 단적인이에요. 자기 결정권 없이 다가온 리스크는 자기의 역량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 역량이 되도록 시키는 부류가 누구냐? 그 사람들이 바로 재벌들이에요. 왜? 그 흑폭풍을 뭘로 감당해? 돈으로 감당해버려요. 50억 이상 그냥 날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후천적으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리스크를 끌어안게 만들어서 어렸을 때 못 배운 걸 커서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산층 이하는 커서 아이들이 그걸 배우게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살부터 20살까지 만약에 우리 부모가 자녀한테 어떤 리스크 교육을 시킨다고 쳤을 때 1살 때는 1배만 들어가고 2살 때는 2배 들어가고 돈이 3살 때는 3배 들어가고 20살 때는 20배가 들어가요. 그래서 정유라가 10억짜리 말을 사준 거예요. 20배. 그 35억. 돈 더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 그럼 그 선생님들한테 줬던 뇌물을 생각해 보세요. 한 50억 썼다고 봐야 돼요. 그 이화여대 합격시키기까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면. 후천적으로 하려면 어렸을 때 많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과잉보호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과잉보호를 받으면 나중에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걔를 제대로 이 어떤 사회인으로 만들려면. 아니, 사회인이 아니라 정상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과잉보호를 해버려요. 왜냐면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과잉보호를 해버려요. 사리 판단력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과잉보호를 받은 애들의 최대의 단점은 뭐냐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지소선호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능력을 가장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서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만이 가장 적은 에너지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보내요. 그게 돌발 면접 때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면접 시험 볼 때. 그 능력이 사라져버려요. 과잉보호 받는 애들. 그래서 굉장히 최고급 사교육을 받은 애들은 그 능력이 생겨요. 영국에 1년 학비가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사립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1년 학비가 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 학교에서는 아이들만 배에 태워서 2달간 지중해 항해를 시킵니다. 항해하는 방법 책 툭 던져주고 니네들이 지중해 한 바퀴 돌고 와, 2달간. 그리고 거기에는 의사 출신 교사하고 항해법을 잘 아는 교사 2명이 동승을 하는데 이 2명의 교사는 아이들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 전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죽을 경우 내가 개입 안 하면 죽겠다. 그때만 개입합니다. 그 위험한 교육을 영국의 학부모들은 5천만 원씩 주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왜? 방법이 없으니까. 5천만 원이 차라리 더 싼 겁니다. 그 학교에 몇 억을 투자하는 게 나중에 몇십억 날리는 것보다 나으니까. 자기 집 재산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특권층에서 보내겠죠. 그 재산 다 날릴 게 뻔하니까 내가 이 학교 안 보내면. 그래서 거기 보내는 거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종과 끝나는 종이 없고요. 아이가 교사도 선택하고 아이가 배우고자 하는 과목도 선택하고 학교에 가는 시간, 집에 오는 시간도 그 모든 것을 아이가 선택하도록 하는 학교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 학교를 누가 설립했는 줄 아세요? 기업가가 설립을 합니다. 어떻게? 투자금을 받아서. 그래서 영국의 그 사립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의
지금 최근에 뜨고 있는 사립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부자가 아니면 애들을 보낼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밑에다 깔고 자기 애를 거기 보냅니다. 거기 보내서 일부러 고생을 시키고 일부러 리스크를 끌어안게 하고 일부러 뭔가를 선택하게 만든다고요. 지금 돈 많은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재산은 최소 100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10억도 없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10억도 없는 그 원리입니다. 일찍 리스크를 자기주도적으로 리스크를 끌어안을수록 돈이 조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글하고 페이스북이 기업체에서 그런 사례인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대나 삼성, 지금 한 30년 이상 된 기업들은요, 지금 자기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막대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요. 그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 그 기업들을 구제하는 돈이 너무나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포기한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국가가 기업들을 포기하고 있잖아요. 뉴스 잘 보세요. 앞으로 현대, 삼성 포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지원 못 해줘요. 왜 못 해주냐?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들이 어떤 그런 나이 들어서 리스크를 맞이했을 때 재벌처럼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국가가 대기업을 키우는 방식이 과잉보호였기 때문에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우리 기업을 우리 국가가 보호를 못 해주는 겁니다. 망하게 냅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너무 커진 거예요. 이 돈이, 지원의 돈이 국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데 이게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앞으로 모든 가정에서 이 상황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굉장히 자유 시간을 많이 줬어요. 구글 같은 경우에 보면. 그래서 어떤 가정의 형제들이 많아요. 그러면 너는 네 식으로 방황해, 너는 네 식으로 방황해. 이 방황이 뭐였냐면 대부분 놀게 하는 겁니다. 즐겁게. 그래서 지금 잘 나가는 기업들은 사내 벤처 기업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내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그냥 각자 창업을 하는 방식으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지금 애플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경영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글의 경영 방식하고 애플 경영 방식이 좀 틀리거든요. 구글 경영 방식, 구글하고 아마존은 어떻게 경영하냐면 거기에 그 자기 사원들이 리스크를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결정을 해서 리스크를 끌어안게 만들어요. 각자 놀게, 이렇게 자유롭게 방황하게 만듭니다. 근데 애플은 그러지 않았어요. MS도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구글하고 아마존이 MS하고 애플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못 이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이겨요. 왜? 인공지능 시대에는 더 못 이겨요. 더 못 이겨요. 인간은 결국 질문하는 능력으로만 살아남게 되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질문은 어떻게 해서 질문하는 능력은 노는 시간과 리스크의 결합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는 자기 주도적으로 할 때만 생기고 이게 이제 원칙인데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 못하는 거는 또 제 유튜브 강의를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3번 강의를 들었어도 제 유튜브에는 100시간이 넘는 제 강의가 있습니다. 100시간이 넘어요. 그걸 다 들으려면. 3번 강의 들었어도 좀 아쉬운 점이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이제 끝낼게요. 한 10분. 12시간, 12시 10분에 일단 끝내고, 그 다음에 좀 한가하신 분은 남아서 질문하시면 됩니다. 대답해 줄 거고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일찍 끌어안게 하는 게 뭐냐면 아주 사소하게는 밥을 떠먹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즉 아이가 어렸을 때는요 개처럼 키워야 돼요. 애가 어렸을 때 인간처럼 키우면 안 돼요. 이게 빨리 리스크를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가공된, 예를 들어서 고기를 준다면은 그 질긴 힙질 부분이 없는 소고기만 주죠.
이게 리스크를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고기를 주더라도 비계가 있는데 힘줄이 있는데 살코기가 있는데 골고루 줘야 돼요. 얘가 먹어보니까 안 씹혀. 삼키니까 목에 걸려. 이거를 일찍 경험할수록 계속 돈을 절약하는 겁니다. 재벌이 아니니까. 그죠? 우리 돈이 많지 않아요. 자, 10억밖에 없다. 우리 그 농자금 해야 돼요. 자식한테 들어갈 돈이 없다니까요. 그럼 사후에 그거 뒷처리하는 비용을 최소화시키려면은 기저귀 갈 때부터 리스크를 끌어안게 해야 됩니다. 이 애가. 기저귀 갈 때부터.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다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뭔가를 골라서 정제해서 주지 마세요. 최근에 재밌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책상이 지저분할수록 훨씬 일을 잘하고 더 훨씬 창의적으로 기업에서 성과를 내더라는 거예요. 책상이 지저분할수록. 이정 엄마가 어떻게 그 아들 3명을 성공시켰어요? 집안 청소를 안 했잖아요. 집안 청소를. 제가 뇌과학을 공부해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나오는데 어려서부터 상상력이 약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그 상상한 것을 리스크를 맞이하게 되면 그 상상한 것이 하나로 압축이 되거든요. 왜 해법은 하나니까 대부분. 그러면 그 무수한 상상력이 굉장히 이성화돼요. 저희 학교에 있는 일이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놀다가 위기를 맞이해야 되거든요. 애들은. 위기를 닥쳐야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돈이 안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위기는 어떤 환경에서 오냐? 지저분한 환경에서 많이 와요. 지저분한. 그냥 엄마가 청소를 안 해버려야 돼. 한 2달 정도. 집안 청소를. 먹으면 해로운 것만 좀 줍고 먼지 좀 이렇게 훔쳐내고 하면서 애가 어지럽히는 건 절대 치워주면 안 돼요. 아이들은 책을 꺼내면서 놀죠. 근데 아이들은 시각적인 기억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방에 동화책이 한 5겹으로 이렇게 쌓여있다고 쳐요. 그 속에 어떤 책이 들어가 있는지 애들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서 읽어요. 그게 생각나요. 자기가 책 먹다가 그 밑에 끼어있는 거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나이가 어릴수록 더 잘 기억합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걸 찾아내는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그 아이가 기업인이 됐을 때 일상에 치여가지고 이런 일 처리하고 저런 일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리스크를 맞이해서 해법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막 일 처리를 하다가 한 몇 년 전에 어디 뭐 캐비넷에 넣어놓은 무슨 서류 하나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런 거 한번 상상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캐비넷에서 그걸 딱 꺼내보니까 거기에 해법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해법을 제시할 만한 힌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성인이 됐을 때 계속해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방바닥에 수북히 쌓인 동화책 중에서 자기가 읽고 싶은 책이 한 달 전에 저 밑에 쌓여있던 동화책 속에 그 동화책 밑에 묻혀있다는 것을 기억해내고 다른 책을 막 헤집은 다음에 그 동화책을 꺼내서 읽은 경험이 없는 애들은 바로 성인이 됐을 때 그걸 못합니다. 이해하시겠죠? 수북히 쌓인 동화책 속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꺼내는 그 경험이 나중에 회사를 살리는 일이 된다고요. 비용이 얼마나 절감되죠? 비용이. 그게 어렸을 때 리스크를 끌어안는 어떤 방법이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정말 빨리. 두뇌를 연구해보니까 그렇게 리스크와 노는 것의 결합으로 질문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뭔가 구체화된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감정과 즐거움을 전두엽의 전략계획 능력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이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성인이 됐을 때 보편적으로 두 가지 증상을 보입니다. 두 가지 중독 증상을 보이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신경생리학 책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루밍 중독, 클리닝 중독이라고 해요. 즉 전두엽, 그러니까 그 혼돈 속에서 리스크를 맞이하면서 그것을 정리해본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 주변이 어수선한 걸 참지 못해요. 그래서 청소를 더 자주 하게 됩니다. 보통 사람보다. 또 하나, 자기 몸이 지저분하거나 자기 옷이 이렇게 더럽거나 하는 걸 잘 참지를 못해요. 특히 머리카락. 그래서 계속 화장하고 머리 빗고 하는 것에 중독에 빠져버려요. 클리닝 중독하고 그루밍 중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내가 집안 청소를 안 하면 내가 불안하다는 사람 있죠? 그 다음에 내가 화장을 안 하면 난 도저히 밖에 못 나가고 머리를 빗지 않으면 속이 후련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뭐의 증거인 줄 아세요? 과잉보호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어려서부터 그 리스크로부터 그 혼돈함 속에서 뭔가 질서를 스스로 찾아내본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그 두 가지 중독에 빠진다라는 이게 대학 교재에 나온 얘기예요. 대학교 정신과 교재에 나온 얘기라고요. 자, 반대로 엄마는 두 가지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컸어요. 우리는 사실 놀면서 리스크를 맞이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요. 우리 세대는. 관리 감독을 받았고 과잉보호를 받았다고요. 저는 예외적으로 그 과잉보호를 안 받았어요. 왜 아버지가 안 계셨고 어머니는 맨날 일 나갔거든요. 저 혼자 컸어요. 우리 형은 유학 갔어요. 제 어린 시절 기억은 집에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저를 관리하지 않았고 과잉보호도 안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건 우리가 지금부터 엄마들이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아이가 일찍 맞이하게 될 리스크를 감소시키지 마라. 또 하나, 자기 몸치장을 하는 것에서 의도적으로 멀리하라. 화장 끊어라. 화장 끊어라. 남편이 몰라봐도 끊어라. 또 하나, 자기 주변 청소에 대해서 집안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자녀가 어릴수록 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혼란스러운 환경이 됐을 때 그 자녀가 도저히 참지 못할 때 스스로 치우게 하라. 그때까지 참아라. 그때까지 청소 안 하는 걸 참아라. 이거 세 가지만 하잖아요. 그 뭘 끊을 수가 있는 줄 알아요? 일단 돈을 절약할 수 있고요. 나중에 그 애한테 들어갈 막대한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나중에 사장이 됐을 때 그 회사를 안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았던 교육, 저주 섞인 교육, 우리를 로봇과 노동자로 만들었던 그 교육의 흐름을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안 하면 못 끊어요. 이거 굉장히 저는 현실적인 접근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에게 다가갈 리스크를 줄이지 말아라. 몸치장을 하지 말아라. 청소를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은 애들이 잘 크고 여러분들의 노후 자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애들 학원 보낼 필요도 없어요. 한 10살까지만 그렇게 키우잖아요. 애들이 알아서 자기 살 길 찾습니다. 그때부터 여행 다니시면 됩니다. 노후 자금 가지고. 자,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질문하시면 돼요. 한 가지 불도 좀 켜주시고 불 켜주시고 이제 질문하시면 됩니다.